대단하신데. 28번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까지죠. 일단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인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경매가 무효면 둘 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불려주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게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으면 그 경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에게 넘어가고 이전 등기는 갑의 세금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 누구죠? 을이고 등기를 받아갈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동시인관계니까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죠. 따라서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다. 둘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죠. 자, 우리가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원래 채권이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행관계. 원래 채권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죠.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고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3번이죠.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따라서 이전 등기해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등기는 완전한 등기해야 되겠죠. 가압류가 있으면 그 가압류를 말소해주고 따라서 말소와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책임을 진다. X다. 동시항변권이라는 건 뭐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4번도 X가 되네요. 5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세금은 매도인이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얼마에 구입한 거냐면 2억 2천에 구입한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 같은 사유도 필요 없고요.
반환할 것이 금전일 경우에 이자도 붙이지 않고요. 또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합의해제든 법정해제든 누구는 보호해야 돼요? 제3자는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규정만 적용이 되고 제3자 보호규정 이외에 나머지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1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자 합의해지도 계약이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의 회복이 가나요?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의가 없는 겁니다. 합의가 없으니까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계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죠. 물론 제3자 권리는 뭐 할 수 없겠어요? 침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한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이상 합의 해제,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으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자도 안 붙이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도 우리 판례입니다. 30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누구죠? 매도인이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뭐로 갑니까?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매도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채권자는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그러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다시 보시면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이죠. 그러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을. 채무자가 누구죠? 을. 채무자가 을인 거잖아요. 의죠. 그죠? 채권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예요.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다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점. 왜냐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과배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의 과실이죠. 그 위험을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니까 그런 가백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의뢰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과실이니까 이행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라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이죠. 후발적 불능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문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31번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물 매매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목적물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2번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할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 추정한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죠. 3번 무효인 강제 경매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죠. 매매 계약이 무효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 경매 절차를 통하여 하자에 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왜요?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하니까. 그죠? 4번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또 출제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기본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학설의 태도고요. 그동안 요게 맞았는데 최근 판례가 이게 판례 변경은 아닌데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판시를 했어요. 무슨 아시겠죠? 일종의 판례 변경을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우리 교과서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이게 학설의 태도였는데 최근 우리 대법원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뭐죠?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된 외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좀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자, 학설에 따른다면 타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근데 이것이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제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또는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 없는 물건, 완전한 물건을 돌려받는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3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보면 개정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민법 자체는. 근데 판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돼.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잘못에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죠. 참 잘 나옵니다. 이것도 참 약방이 감춰서 나오는데 저번 주에도 했죠.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 거죠? 매도인 거죠.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 얘는 뭐죠? 대금 지급 완납이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따라서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이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므로 X죠.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기억할 것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또는이죠. 매매 대금을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저기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누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은 반복적이고 2번 32번 했구나. 그죠? 33번. 문제 똑같은 문제 두 문제지는데 33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을 옳은 거죠.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죠.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됐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거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 강행기준 위반이니까 무효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니 명백한 임대차. 뭐가 떠오르죠? 여간방에 하룻밤 잔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니까 5번도 뭐죠? X입니다. 답은 1번이죠. 34번입니다.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의 X 임야에 대해 갑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임야니까 토지 임대차죠. 원칙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별도의 특이하게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말에 지급하는 거죠. 연세니까. 따라서 연말이니까. 1번.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은 을은 갑에게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세입니다. 그죠? 연말이죠. 2번 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죠.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니까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갑의 X 임야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는 경우 그러면 갑이 보존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보존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거부할 수는 없고 해지할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가수원의 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X 임야에 대한 유익비를 지수죠. 유익비는 종료시에 청구하는 거니까 그 가액에 증가된 경우 갑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요. 자,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의 식전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도 을은 갑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35번입니다. 이건 일종의 말장난인데 우리가 임대인이 임대차려면 참 묘하게도 주택이란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란 말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민법상 법정갱신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은 주택임대차죠. 따라서 35번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이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 2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답은 2번이죠. 일부러 맨 뒤에다 넣었어요. 왜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헷갈리라고. 넘기셔서 36번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36번과 같은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죠.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에 주택이네요. 병이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맨 앞으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병이 아파트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사 와서 거주하였죠. 인도받고 주민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합표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됐네요. 병이 아파트에 이사하면서 즉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인은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후 받았다. 문제는 뭐죠? 병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정저당권 후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정소멸하고요. 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한다. 왜냐하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니까요. 자, 소멸이 됐으면 배당을 받는데 갑이 1순위고 정이 2순위고 병이 3순위다. 자, 주택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갑정병의 순위죠. 그러면 병이 지금 정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비로소 병이 받기 때문에 불리하죠.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갑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요 갑의 저당권에 대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면 이제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한테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게 되고요. 참고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끝이죠. 1번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누가 저당권 실행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락대금에서 병은 갑과 정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네요. 2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임차권,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그 경락대금에 대해서 보증금에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하여 경락인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소멸돼야 되니 답은 3번이죠. 4번 병은 을이 반대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병은 을의 아파트가 경락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물론 이용할 수가 있겠죠. 5번은 뭐 쓸말이 없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7번입니다. 2020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금 40만 원 임차하여 대항은 요건을 갖추고 확정의 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갑이 3개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2번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1년을 보하니까요. 3번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이다. X다. 뭐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지만 언제 돌려주면 되죠? 보증금을 수령할 때겠죠. 수령할 때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건물을 명도해 줄 필요는 없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매가 됐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상가는 그 건물이 경매가 되고 영업을 안 하면 세금 아끼려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장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영업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업 신고해 버리면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어차피 지금 이사를 가야 될 상이니까 주민들은 말소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장사 안 한다고 그 세금 몇 푼 아낀다고 폐업 신고했다가 큰 코 닦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해요. 왜요? 최후 우선순위 저당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 처음으로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X죠. 보존 공용 부분은 공유고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X.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X. 왜냐하면 일체성이죠. 전후만 이전받으면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오죠. 3번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처분할 수 없겠죠. 뭐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5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의하여도 분할할 수 없다. 오해요. 오해겠죠.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분할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 없으니까 4번이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이제 은근히 잘 틀려요.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전유 부분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지분 범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탔느니 사용 횟수 가지고 관리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이 넓은 분은 조금 타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는 겁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지분 범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가끔 그런 분 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안 타는데 관리비에서 빼죠. 틀린 말이다. 왜요?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3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가등기 담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근데 저당권인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도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이고 뭐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청산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뺍니까? 자신이 받을 채권액. 그죠? 자신의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후순위 권리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왜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이 되니까요. 따라서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책이다. X다. 모든이 아니죠.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행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의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갑이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갑이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되고 가등기 담보도 소멸이 됩니다. 소멸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 갚아야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요 을은 이제 받을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의변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은 경우죠. 대의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 5천만 원이죠. 그죠?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제는 요 갑을 갚았기 때문에 요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1억 5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특이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과 명시당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런 갑의 부탁대로 명시당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전형적인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친진을과 만나가지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수 자금을 줬잖아요.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이 누굽니까? 매도인이고 명의 수탁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위임을 하면서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2번.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정,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없지?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죠. 답은 4번이고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정이 갑과 을 사이에 명시된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